지난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창립 90주년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 양자 되시는 이인수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참석했느냐고 물으니까 참석을 안 했다고 해요. 초대장은 왔느냐고 하니까 초대장은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백범기념관에서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해 임시정부 수립은 그 전에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있었고 그 에너지를 결집하는 과정에서 이 독립운동을 하던 각 세력이 세 군데서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상해에서도 이게 나중에 다 합쳐졌습니다. 세 군데서 다 이승만 대통령을 당시 처음 설립됐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직함 대신에 집정관, 총재, 국무총리, 국무령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추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 계시다가 그 이듬해 상해에 와서 직무는 별로 안 했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으로 연결됐으니까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를 딛고 있다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새 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구 선생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김구 선생을 또 부정할 수는 없죠. 그분이 상해 임시정부의 수호자로서 끝까지 이 좌파한테 넘기지 않고 공산주의자들한테 넘기지 않고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하도록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건국 직전 한 1년 정도 이분의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그 앞에 했던 그 활동이 마지막 1년으로 부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좌파들이 주도권을 잡지 않고 좌파들이 정통 세력이 된 것이 아니라 우파, 즉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잡고 그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아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좌파가 주도권을 잡지 않는 그 유일한 데가 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살았고 또 상해 임시정부는 장개석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도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이승만, 김구라는 이 두 분의 위대한 영도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무실이 광화문에 오피시아라는 곳입니다. 세문안교회 건너편에 여기까지 끌어오면서 이 보도블록을 가만히 이렇게 좀 관찰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보도블록이 일률적이지 않고 이 큰 건물마다 많이 다릅니다. 큰 건물 앞에는 보도블록을 잘 해놨습니다. 그 회사 부담으로 아주 그 맨들맨들하고 간단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데는 이 벽돌로 돼가지고 이게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이 하이힐 신는 사람들이 잘 넘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그리고 조선 자동차는 잘 만드는데 아직도 도시에 보도블록을 제대로 놓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도블록 제일 잘 놓은 데가 여기 신문도에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세안빌딩이라고 아십니까? 옛날 크라운 제과 있는 그 건너편에 보면은 약간 회색 건물로 아주 그 사각형으로 재미없게 지은 건물이라고 있어요. 세안빌딩,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지은 금호 아시아나 빌딩하고 제가 있는 오피시아 빌딩 그 사이에 있는 빌딩. 이것은 박종환이라는 제일교포 기업인이 건물은 어떻게 짓는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지은 90년대 한 중반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게 평당 건축비가 다른 건물의 3배입니다. 내진 설계를 하고, 그 다음 특히 보도블록을 팔 때 돌을 얇게 깎아서 이렇게 깐 것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깎아가지고 아주 깊게 박아서 보도블록을 박은 겁니다. 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 보면은 그게 단단하게 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겁니다. 박종원 씨는 한때 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가 법전형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아주 부동산 건축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이분은 뭘 하더라도 인류를 지향하는 사람인데 그 건물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이 간단하게 지었다는 것이 느껴져요.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내용이 형식을 결정할 수도 있구나. 형식의 내용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세안 건물 같은 것은 아주 재미없게 지은 건물 같으면서도 그 앞으로 지나가 보면은 그 건물의 중량감이라든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를 합니다.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는 그 뜻은 빈민가의 백만장자라는 뜻인데 인도를 배경으로 한 영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달에 있었던 그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상을 8개 받았어요.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인도란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저도 인도에 한 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만 한 차례 취재차 갔습니다. 그때 느꼈던 거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바로 인도의 그 빈민가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은 많은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거기 등장하는 인도의 빈민들, 그 사람들을 불가촉민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untouchable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인도에는 계급제도가 있죠. 계급제도 중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 주로 무슨 일에 종사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이 백정, 그 다음에 가죽 벗기는 거, 그 다음에 분뇨를 처리한다든지 하는 이런 좀 더러운 일에 종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생각대로 더러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람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가촉민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을 합니다. 천민 그룹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상하게 이 동물을 잡는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차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정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불황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차별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백정 차별이라는 것은 그 옛날 이야기지.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는 그야말로 신분 차별이 없는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 인도 인구가 아마 20년 안으로 중국을 능가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됩니다. 지금 인구가 한 12억쯤 되는데 16%가 이 부가축민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 사원에는 못 들어간다. 또 결혼을 다른 계급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찰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수시로 괴롭히기도 하고 그 영화에 참 제일 재밌게 봤는데 그 주인공이 퀴즈 수요에 등장해가지고 한 2천만 루피를 따가는 과정인데 이 사기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물고문하고 전기고문은 전화선을 여기 발에 끼워가지고 막 돌리면 감전이 됩니다. 그런 고문을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아마 실제 그렇게 하는가 봐요. 아마 천민이기 때문에 하겠죠. 인도가 민주국가인데 인도 경찰이 아무한테 내리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그 영화를 보니까 천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도가 지금 고민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법률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 차별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 국회 의석의 8%를 그 사람들한테 주기로 이렇게 할당까지 해놓은 게 있습니다만 법률과 관습이 따로 나온다.